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TV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갑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뭐 네. 열기가 후끈후끈 하잖아요. 어이구, 투표율 높아요? 높아요. 네. 네, 역대 최고는 확실한데 네. 30%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 아니 30% 초반은 무조건 넘어서고요. 그렇지.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 35% 얘기했는데 처음에 40%를 얘기했다가 심했나? 약간 심했나 그래서 35%까지 내리긴 했습니다. 무조건 35% 돌파입니다. 35는 돌파한다. 저도. 왜냐하면 네. 과거에도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휴일이기 때문에 초기냐 데이터냐 네. 내기를 걸어요. 딱 그거 걸자고. 자, 사전투표율 내일 이제 6시 딱 되고 내일 밤에 발표될 거 아니에요? 예. 37.5%. 37.5%? 야, 영리하게 거는데 35와 40 사이. 그렇지. 야, 중원을 점해야 자, 돼요. 박시영 데이터 네. 얼른 걸으세요. 37.6%. 야, 자, 동전 던지기 같아. 아슬아슬하다. 37.5 대 37.6. 여러분께서 개표는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투표율이 높으면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결국 투표율도 높아질 텐데,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투표율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어차피 찍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하루에 찍었다면 이젠 사흘에 나눠서 찍는 양상이라, 물론 사전투표율 열기가 좀 과도하게 뜨겁다. 그럼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선 중에 제일 높은 게 80% 육박. 그런데 저는 최대치를 찍을 것 같진 않아요. 75% 내외에 걸릴 것 같아요. 네. 총투표율은. 네. 그렇게 본다면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 이제 사전투표가 일상화됐다는 거기 때문에 진보 보수 여야 누구에게 유불리를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지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뭐 사전투표는 이제 그 편리하다는 건 많이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가 높은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사전투표에 좀 적극적으로 임한 게 하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본투표일에 그 확진되시는 분들이 6시부터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리고 또 본인이 또 확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후에 투표해버리자. 건강할 때 빨리 투표하자, 이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 곱하기 2 정도가 투표율, 공식 투표율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75%에서 뭐 많으면 70한 7, 8 뭐 이 정도 선에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 왜냐하면 확진자들이 한 10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그렇죠. 이분들이 모두 투표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지만 그러지 못할 분들도 어렵죠.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 지난번 대선 정도는 충분히 나올 77 정도 이상. 나올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걸 약간 밑돌감 비슷하거나 이럴 것 같고,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거의 거기 그 본투표까지 감안하면 절반 정도가 거의 사전 투표에 응할 가능성이 쏠릴 있다. 것이다. 네. 네. 동감. 두 전문가들은 다 틀렸습니다. 8998님께서 사전 투표율 47.8%. 야, 이분 센데? 47, 네. 어찌 되는지. 그럼 본투표가 거의 80을 넘길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네. 한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던지고 보자. 네네. 심리 같은데. 자, 오늘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대통령과 각 후보들이 오늘 다 사전 투표를 했어요. 네네. 다 조금 상징성이 좀 보이기도 해요. 동네에서 어느 동네에서 나섰는지, 그리고 부부 네. 동반이 아니었다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이거 역대 최초예요. 사실 부부 동반이 아닌 게. 그건 뭐 여당의 이재명 후보나 야당 윤석열 후보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 김혜경 씨는 모르겠고, 지금 김건희 씨는 이제 자기 집 근처에서 서초 지역구에서 투표하는 장면은 또 언론이 포착을 했습니다. 네. 따로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했어요. 저는 이게 약간 시그널이 있는데, 그렇죠. 불경에 좀 신호를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물론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는 의미를 보태서 부산의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게 똑같은 게 이재명 후보는 원래 속초에서 사전투표합니다. 강원도에서 그랬다가 지금 소공동에서 있잖아요. 네, 광화문에서 최대한 가까운. 네. 광화문 촛불의 그 마음, 정신을 한번 되살려보자. 그래서 남은 5일 동안
심기일전하겠다는 의미를 지역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광화문에 찍은 거죠. 네, 그걸 잘 보셨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역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 않습니까? 서울이 중요하지. 서울이 그 약간 밀리는 조사들이 맞아요,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격차는 좀 줄어든 조사 줄어들고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법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많이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여기서 네. 좀 벌려야 할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전략적 지역으로 갔다. 그런데 수도권이 그렇게 전략적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여론조사상만 봤을 때는 많이 뒤처졌다가 최근은 좀 줄였죠. 붙고 있어요. 네. 붙고 있죠. 추격 근데 중. 왜 수도권 핵심은 지역별로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데 사실 그 속에 감춰진 거는 2030입니다. 왜냐하면 2030 지지율이 여전히 약간 그 유동적이에요. 어떨 때는 격차가 좀 20대에서도 벌어졌다가 네. 두 후보 간에 어떨 때는 줄었다가. 많이 붙었다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라는 계층이 어느 층이 많은지를 조사해 보면 네. 여전히 20, 30대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타 연령층에 비해서. 때문에 20, 30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지지도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중도 하차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안철수 지지층이 어디를 향할 거냐 이게 네네. 초미의 관심인데 특히 안철수 지지층을 여론조사 분석해 보면 2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0대거든요. 그다음에 40대고 주로 20, 30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뭐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또 감성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 이 보여요. 문제가 대혼란이 벌어진 게 어제 새벽 어제 아침 단일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자 여론조사 블랙아웃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금 바로 다음 날 사전투표가 시작돼 버렸고 이 네. 상황에서 어떤 혼란이 초래됐냐면 자 2012년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를 했고 그때 그리고 그때 심상정 후보가 없었고 이정희 후보가 있었어요. 예. 3자 토론이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1, 2차 토론은 이정희 후보가 주도를 해버려요. 그렇죠. 닭깎기 마사오 얘기를 네. 막 하고 박정희 비판에 박근혜 나는 박근혜 떨어뜨려 후보 왔다.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내가 당선 안 되는 건 알지만 당신 대통령 안 된다. 근데 이때는 강호의 의리가 살아 있었어. 뭐냐면 3차 토론은 양자 토론으로 만들어주고 2차 토론까지 막 해대던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죠. 사퇴합니다. 그래서 3차 토론만 양강 후보가 서로 토론을 하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차 토론 제 기억에는 12월 16일 일요일인데 토론 끝나자마자 지금은 국회의원인 당시 경찰청장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했는데 이상한 게 없다. 이 발표를 내요. 김용판 의원입니다. 예. 그게 그때부터 이제 국가기관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네. 자, 그 전에는 이제 국정원 이제 여성 요원 한 명이 이제 발각된 게 있었죠. 김하영 씨입니다. 네. 자, 그런 이제 혼란의 와중하고 지금이 비슷한데 보세요. 안철수 후보는 3차 토론까지 본인의 어떤 그 식견을 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독주 완주할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모자라고 제3의 길 그렇게 완주 소신. 해놓고는 밤 사이에 딱 단일화를 해버렸는데 손가락 얘기도 했죠. 네, 그 전에 뭐 자기가 한 얘기가 다 자승자박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제 오늘 심각한 건 국민의당 내부예요. 공당의 대표고 공당의 대선 후보인데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원내대표도 몰랐다. 네. 지금 전화 끊어놓고 잠적한 권은희 상태. 의원의 네. 반발이 수위가 굉장히 그 높습니다. 당원들은 또 뭐가 되는 거냐. 우리 당.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도 몰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또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얘기를 해놓고 이준석 대표 말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좀 분노했습니까? 아이 돌아가신 분한테 저런 얘기는 아니지. 뭐 유서 써놓고 유세 버스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는 과했지.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흡수합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대표 체제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들은 바 본인은. 없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분명히 어제 오전에 공동성명을 낼 때 나는 합당을 하는데 국민의힘을 실용주의 중도 정당으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당에 대한 정체성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게 뭐 좀 점점점해서 그럼 총리를 만나? 뭐 이런 지금 또 내각 참여에 대한 여지도 남겨놓고 이게 지금 대혼란이에요. 국민의당 네.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네. 이게 수습이 안 돼서 조금 있다 이제 기자회견 지금 예고돼 있는 걸로 안철수 후보가 얼핏 들었는데 전 후보가 아마 네, 당원들에 유튜브에서 대한 사과일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져요. 사과 편지를 지금 SNS 에 날렸는데 편지도 올렸고. 그게 지금 진화가 안 되고 네네. 더 커지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일했던 뭐 선대위 조직 투표했던 분은 반발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또 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진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말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 가서 투표를 하면서 부산에서 유세를 하겠다고 했어요.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후보와의 네, 공동 유세냐? 공동 유세를 생각했겠죠. 네네. 근데 오늘 혼자 갔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뭐 기자회견이 지금 예고돼 안철수 있으니까. 후보가 공동 유세 뭐 나설 형편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정치를 그래도 10년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2012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본인을 지지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일단 설득하는 게 우선이고 너무 감정이 지금 복받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연 원래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지지층이 과연 양자 대결 시에 누구로 갈 거냐. 어디로 심상정 갈 거냐. 후보까지 3자 대결 네네네. 때도 뭐 이런 분석을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많이 나왔는데 실제 그 결과하고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를 지금 수 분위기상을 있죠. 보면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표율이 본투표에서 아까 75%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예상들을 하거든요. 샤이 이재명, 샤이 보수 네. 둘 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는데 과연 샤이층들이 투표장에 향할 거냐. 그런데 한 75% 이상 만약에 투표율이 넘는다면 네네. 두 층이 다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죠. 샤이들이 그러면 같다. 샤이 보수, 샤이 이재명. 근데 누가 그럼 더 크냐. 그렇죠.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투표장 가서 찍는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불변의 부분들도 진리고. 사후에 네.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의미 있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어제 오늘 고민이 오히려 대선판에서 사퇴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게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데 이 계산이 촉과 감을 다 동원해도 네. 지금 혼란. 아 그래요? 네. 단일화로 편안하게 승리를 만끽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환호를 질렀고 대선 다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읽혀졌죠.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당혹해했고 불안해했고 이런 정서였다가 일단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네. 제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층에서 굉장히 동요가 일어나면서 동요가 국민의당 일어났어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고 안철수 팬클럽 이런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법 나오고.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술렁거렸고 지금 이제 하루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사전투표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 사전투표에 안철수 지지층들도 일부 참여를 했을 거란 말이죠. 사전투표이긴 과연 뜨겁고. 어느 쪽을 찍었을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파장은 생각보다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원했던 결과 쪽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게 이제 우선 대선의 결과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니까 그건 다음 주 수요일 밤에 출구조사와 개표가 다 끝나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뭐라 예단할 수 없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일단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플러스 알파다.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되려고 한 거고 맞는데 근데 어제 오전 공동선언 이야기할 때 안철수 후보가 거의 다 얘기를 해버려요. 당 개혁에 대한 얘기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미래 비전을 본인 얘기를 다 해. 사실은 사퇴하는 후보잖아요. 네. 기자회견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뭐 좀 이제 거드는 양상인데 그럼 오늘부터는 어떻게 딱 체제가 변환돼야 되냐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쫙 움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 그럼 안철수 후보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지지율이 미미한 김동연 전 후보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고 손잡고 있죠. 다니면서 같이 뛰고 있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부 고민에 매몰됐고 지지자들 설득 부분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사퇴한 후보가 자꾸 구구한 변명을 하면 이건 윤 후보에게 누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이틀째 벌어지고 있느냐. 내일 사전투표 이튿날 내일 주말까지도 그런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D-5인데
윤 후보의 유세를 잡아먹는 셈이 돼버려요. 언론도 안철수가 장악하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합의된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지분 나누기와 관련해서 네네네. 되게 상식적으로는 지분 나누기를 했을 가능성이 보통 통상적으로 정치 행위를 네. 보면 네. 양당이 후보가 뭐 합의했거나 양당이 합당한다면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번에 뭐 발표된 건 없었는데 네. 이제 언론에서 최고위원 뭐 두 자리 얘기도 나오고 공동 당대표 대표 얘기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나오고.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이. 그 맞아요. 들은 바 있냐 그랬더니 없다. 자기는 들은 바 전혀 없고 네. 그 제안도 당 차원에서 한 적이 없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자기는. 없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안철수 네. 전 후보가 어떤 기자회견에 입장을 낼 때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면 합의든 표면 합의든 뭔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다만 합의문이 존재한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미 밝혔어요. 지난 27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기자회견할 때 오늘 아침 9시에 안철수 후보로부터 느닷없이 결렬 통보를 받았다. 좀 결렬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우리는 여지를 두겠다. 그 여지를 두겠다가 일주일 후에 실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윤 후보의 의지는 또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때 정권 대리인이라고 표현된 장제원 의원과 저쪽에 이태규 의원이 합의문 다 작성해 놓고 왜 막판에 걷어차느냐라는 성토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걸 보면 합의문을 함께 공동 작성을 했다. 예. 그리고 합의가 끝났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마지막에 걷어찬 거다. 그럼 그 합의문을 기초로 해서 실제 후보끼리 심야 합의를 할 때는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그대로 가기로 했는지 약간 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뭔가 안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일화 얘기를 딱 들은 이준석 대표가 아주 빠르게 SNS에 올린 글에는 안철수 후보 무조건 단일화 해 주셔서 감사하다. 무조건의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해석이 달라. 극과 극이에요. 합의가 있느냐 또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날 얘기를 하면서 바람도 다르죠. 네, 당도 내가 개혁할 거고 국민의힘 큰 당을 접수해서 네. 흡수통합이라고 저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가 내각에 참여해서 없었던 행정 경험도 좀 쌓고 다시 차차기 그럼 대권에 도전할 거냐 이런 여지들을 남기고 있는데 동상이몽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그러니까 겁니다. 대선 끝나고 보자 이런 자, 심리죠. 박부영님께서 샤이는 화나면 옵니다. 그렇죠. 부끄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2348님께서 아닙니다. 안 후보가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면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이면에 큰 거가 있을까요? 그래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 같은 비슷한 형식의 안철수 입장 발표가 네, 후보의 안철수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일화로 단일하고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마지막 승리의 퍼즐을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표가 쏠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기 곤란한데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상정했던 그림과는 지금 다른 양상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산수로 보면 자 안철수 후보가 지지를 받던 그러니까 단일화 직전까지 여론조사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 3월 2일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낮게는 5에서 많게는 10 어쨌든 그 한 자릿수 후반대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뭐 8도 있고 9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쪼개지느냐인데 저는 1.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간다. 그게 단일화의 목적이었던 것이고 네. 그런데 2. 윤 후보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반작용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것도 있다. 그 안엔. 3. 심상정 후보에게 여성표가 일부 갈 수 있다. 4. 포기한다. 왜냐하면 1, 2가 다 싫어서 마지막 선택지로 3을 움켜줬는데 2로 가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분노 그러면 나 안 해 보이콧 이럴 수 있어요. 표는 4가지 정도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자, 마지막으로 변수가 마지막 변수? 수도권도 수도권인데 여성 변수들. 여성 변수가 제일 커요. 여성 변수 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연령별로 보면 30대 여성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해보면 30대 남녀 특히 이제 여성층에서 움직임이
팽팽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한쪽으로 과연 기울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30대 여성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이 제법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20, 30대 여성은 네, 안철수 많습니다. 지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대 여성들은 좀 흐름이 보이고요. 그동안 여론조사 최근 들으면 20대 남성은 상대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쪽이 강세였고요. 원래 이대남이라고 하죠. 20대 여성은 최근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강세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여성은 그렇지 않고 두 후보 간에 거의 팽팽한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한쪽으로 좀 더 기울 거냐. 그래서 한 어떤 특정 후보가 한 10%를 만약에 이길 수만 있으면 거의 승기를 굳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대 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중요한 거에 동의하면서 그럼 이들의 표심에 마지막 영향을 줄 변수가 뭐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자, 단일화 이슈 계속 나왔던 건데 마지막에 엎치락뒤치락하다 이렇게 됐어요. 혼란과 파장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 뭐 우리가 보다시피 토론 다 끝났어요. 마지막 세게 이제 윤석열 후보 주도권 토론 때 한 20분 붙었어요. 근데 토론이 다 잊혀졌어요. 네. 단일화 때문에. 근데 그러게요.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지역적으로 묻혔던 게 있는데 자, 투표장에 가요 이제. 마음속에 정한 사람은 그냥 꿋꿋하게 찍겠지만 혼란스러운 사람은 심란하죠. 1번이야 2번이야 3번 없어졌고 그럼 뭐 4번이야 뭐 나머지야 누굴 찍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요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많더라고요. 어제 오늘 제가 들은 매우 재밌는 건 네. 영부인 변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상상해보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토론 때 했던 얘기와 태도를 이제 종합해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영부인이 누구인가? 그래? 법인카드로 소고기하고 초밥을 사 먹었어? 나쁘지. 영부인이 돼야 옳은가 그른가. 또 한쪽은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지만 만약 저게 또 팩트라면 주가 조작을 했던 영부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옳은가 그른가. 이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따져보고 이게 여성들의 표심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자 리스크는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네. 3927님께서 안철수 후보의 위대한 결단을 폄하하지 마세요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위대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는 먼저 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굉장히 정말 고뇌의 결단이라고 인정하는데 네. 제가 전한 건 뭐냐면 지지층과 국민의당 당원들 심지어 3명의 의원 원내대표까지를 포함해서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정당성을 좀 더 가지시려면 공개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요구를 했고 그걸 네. 윤석열 후보가 받았고 그 부분에서 의총을 거쳐서 국민의힘이 추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런 부분 속에서 합의를 이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얻어냈구나 라든가 전혀 그런 게 아직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예. 5384님께서 어차피 안철수 씨는 막판에 어느 쪽이건 흡수 통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투표를 끝낸 제외 동포분들이 딱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좀 있어요. 몇백 킬로를 달려가지고 내가 찍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10시간을 달려가서 찍고 집에 와서 TV를 켰더니 내가 조금 전에 찍고 온 후보가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화가 많이 났죠. 저도 연락 받았는데 제 동포들이 국내에 그 문제 때문에 열받아갖고 전화 작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를 좀 받고 투표에서 이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19% 포인트를 국민의힘 쪽에서 이겼습니다. 네네. 물론 대선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앞서 달렸습니다. 네. 지금은 지지율이 붙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네. 막판에 수도권 민심, 서울의 민심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울 조사를 보면 지금 뭐 예를 들면 NBS 조사나 갤럽 조사 보면 서울의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요. 유심히 보십시오. 통계표 조사마다. 나왔으니까. 네, 막 10% 벌어진 것도 있어요. 10% 이상 벌어진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뭐 3, 4% 정도로 좁혀진 것도 네. 있고 그만큼 서울의 표심이 하나로 굳어져 있지 않다. 네, 특히 서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보면 20, 30대예요. 20, 30대가 어떻게 그 흐름이 잡히냐에 따라서 조사기관마다 다 다른 겁니다. 지역별로. 왜냐하면 서울에도 20, 30대가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막판까지 마음을 못 놓고 네네.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안철수가 필요하다고 맞아요. 밀어붙였던 것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단일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아까 제가 2012년 이정희 후보를 예로 든 건 네. 적절할 때 빠져줘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과실을 다 해놓고
마지막 토론 끝나고 그날 밤에 단일화를 해서 아침에 단일화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시점도 그렇지만 지난번 2002년에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 노무현 측에서 2002년 정몽준 후보 측을 자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창 9주 후보가 정도 각을 세웠지 있었죠.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맞아요. 이번 과정에서는 안철수 윤석열 측에 특히 이준석 대표하고도 그렇고 트러블이 많았다. 굉장히 트러블 많고 격한 언사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2월 13일부터 네. 최근까지 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좀 너무 완주할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놓고 지지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노력했던 게 사퇴해버린 상황에선 화가 돼버렸다. 역으로. 사실은 후보였다면 좋은 거죠. 지금 심상정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3배는 더 나오고 싶습니다. 10을 찍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 강한 모습을 보이던 안철수 후보가 철수하고 나니까 지지하던 사람들의 혼란은 안철수 후보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부동산 심리가 크잖아요. 예.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포함해서 그런데 서울은 특히 아까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많았는데 네. 이 분노감이었는데 LH 사태 포함해서 이게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으로 정권 심판한 효과가 난 거고 지금 부동산이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 예. 1.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미래를 합리적으로 보니까 여야 후보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공급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60만 원 더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석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3763님께서 전 30분 넘게 줄 서서 기다리다 투표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각 투표한 후보가 달랐어요 얘기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도 사이좋게.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국민의힘은 이 단일화 어떻게 보는지 여성 표심은 어떤지 나경원 전 의원과 다시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